나는 이준혁의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다. 정인아, 정말 고생이 많아. 강한 팔이 등 뒤에서 내 허리를 감쌌다. 이준혁은 내 어깨에 편안하게 턱을 기댔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심하게 조율된 다정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올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해서 말이야. 미국 실리콘밸리 쪽 파트너가 생산 라인을 꼭 내가 직접 와서 봐달라고 지정했어. 이번 설에도 또 당신 혼자 두게 됐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동작에만 집중하며 정교한 커프스링크를 액세서리 칸에 넣었다. 나는 심지어 그의 팔의 힘과 호흡의 빈도만으로도 그의 감정이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마음 편하게, 한치의 허점도 없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4년 동안 연습해온 이제는 본능처럼 익숙해진 미소였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집은 내가 있으니 걱정 마. 당신이야말로 장시간 비행해야 하잖아. 도착하면 푹 쉬도록 해. 그는 만족스러운 듯 내 뺨에 입을 맞췄다. 따뜻한 감촉이었다. 이내 그는 티파니 블루 색상의 벨벳 상자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탁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새해 선물이야. 당신에 대한 보상. 마음에 드는지 봐. 나는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바로 열어보지는 않았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값비싼 목걸이나 정교한 귀걸이, 매년 똑같았다. 감정의 부재를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는 것. 이것이 그가 늘 쓰던 수법이자 그가 영리하다고 자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나처럼 이성적인 여자는 등가 교환으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넥타이, 손목시계, 면도기를 차례대로 제자리에 정리했다. 모든 동작은 정밀하고 차분했다. 마치 정교한 업무 절차를 수행하듯 어떤 감정의 방해도 허용하지 않았다. 결혼 5년. 우리의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가 완벽하게 협조하는 하나의 상장 프로젝트 같았다. 역할 분담은 명확했고 서로 신뢰했으며 재무는 투명했고 목표는 일치했다. 수준 높은 딩크족의 삶을 즐기며 40세 이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 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위험 요소는 매년 설날이면 어김없이 터지는 그의 긴급 출장이었다. 첫 해, 나는 그가 그려주는 사업의 청사진을 믿었고 그의 사업에 대한 열정의 자부심을 느꼈다. 두 번째 해, 나는 부서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는 그의 처지를 이해했다. 세 번째 해, 나는 밤늦게 혼자 그가 보내온 배경이 흐릿한 호텔 사진을 보며 빛과 시차를 조용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해, 내 마음속의 감사 프로젝트는 이미 조용히 착수되었다. 단지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부족했을 뿐. 올해는 다섯 번째, 착수된 프로젝트가 실사 단계에 들어갈 때였다. 다 쌌어. 나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맑고 단호한 소리가 울렸다. 내 아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눈빛에는 칭찬과 함께 눈치채기 힘든 안도의 한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쉽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그를 따라 현관으로 나갔다. 그의 버버리 트렌치코트 깃을 바로잡아주며 잊지도 않은 먼지를 세심하게 털어냈다. 도착하면 메시지 보내. 거기서 몸 잘 챙기고 찬물 너무 마시지 말고. 나의 당부 역시 예년과 똑같았다. 다정하고 사려 깊어 흠잡을 데가 없었다. 물론이지. 그는 나를 한번 안아주었다. 따뜻하고 힘있는 남성적인 힘이 넘치는 포옹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심장박동이 아주 평온하며 멀리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이 포옹은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인 의식에 가까웠다. 그는 내 마음속에 두꺼운 얼음층을 녹일 수 없었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현관의 센서 등이 꺼지고 세상은 잠시 어둠에 잠겼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얼굴의 미소는 한 뼘씩 사라져 마침내 무표정해졌다.
눈빛은 수술용 메스처럼 차가워졌다. 공기 중에는 아직 그의 향기가 남아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 나와 한 침대와 자산을 공유하는 이 남자는 이미 나와 건널 수 없는 거짓의 심연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예년처럼 그가 떠난 뒤 차를 몰아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또다시 분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소리 없이 옷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몸에 걸친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라운지웨어를 벗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로고가 거의 없는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능숙하게 틀어 올려 검은색 야구모자 안에 집어넣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깊은 연못처럼 눈빛이 고요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냉정과 집중력만이 존재했다. 마치 전장에 막 들어서는 저격수처럼 모든 감정은 조준경 뒤로 압축되었다. 나는 우리가 주말에 마트에 갈 때 쓰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현대 아반떼의 차키를 들고 집이라는 이름의 정교하게 꾸며진 무대를 나섰다. 오늘 밤 나는 유일한 관객이자 유일한 감사인이다. 내 남편이 5년간 연기해온 이 1인극에 과연 어떤 경악스러운 재무제표가 숨겨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내 운전 실력은 아주 좋다. 이준혁이 예전에 억지로 배우게 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라면 내조와 외조를 겸비해야 하며 그가 술에 취했을 때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아주 빨리 배웠고 강사도 내게 재능이 있다고 칭찬할 정도였다. 지금 이 기술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다. 단지 그 용도가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을 뿐. 나는 이 눈에 띄지 않는 아반떼를 몰고 그의 과시적인 검은색 제네시스 G90과 항상 3대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도시의 차량 행렬 속에서 G90의 절제된 화려함은 여전히 눈에 띄었지만 내 아반떼는 마치 한 방울의 물처럼 소리 없이 바다에 녹아들었다. 그는 경계심이 강했다. 몇 번이고 신호등 앞에서 백미러를 통해 슬쩍 뒤를 살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버스나 택시를 엄폐물 삼아 그의 시야 사각지대에 완벽하게 몸을 숨겼다. 경로는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심지어 내 최악의 추측보다도 더 직설적이었다. 그는 인천공항 고속도로로 가지 않았다. 어떤 비즈니스 지구로도 가지 않았다. 대신 도시의 절반을 가로질러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 북쪽의 한 지역으로 향했다. 위례 신도시. 쾌적한 환경과 우수한 학군으로 유명한 중산층 고급 주거단지. 그의 차는 익숙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지정된 주차 공간에 멈춰섰다. 나는 CCTV 사각지대의 은밀한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뒤 좌석을 낮추고 조용히 기다렸다. 내 심장은 가슴속에서 정밀한 타이머처럼 침착하게 뛰고 있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그 순간을 기다리며 약 10분 후 이준혁이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이미 비즈니스 엘리트 복장을 벗고 베이지색 캐주얼 캐시미어 스웨터와 카키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이 마치 단단한 껍질을 벗은 듯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레고 장난감 선물 봉투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단지 중앙공원을 향해 걸어갔다.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내 심장은 빨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우가 오기 전 바다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지듯 점점 더 평온해졌다. 모든 에너지는 예측할 수 없는 깊은 물속에 축적되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공원의 무성한 사철나무 덤불 너머로 멀리서 냉혹하게 그를 관찰했다. 공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가족들이 많았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설날 전의 평화를 느끼게 했다. 이준혁은 어린이 미끄럼틀 근처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곧 분홍색 패딩을 입은 한 여자가 2 아이를 데리고 그에게 다가왔다. 여자는 젊었고 이목구비는 부드러웠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가정주부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녀 옆에 2 아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파란색 우주비행사 점퍼를 입고 있었고 더 작아 보이는 여자아이는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있었다. 둘 다 옥처럼 곱고 무척 귀여웠다. 그들이 다가왔을 때 수십 미터의 거리가 있었음에도 내 숨은 순간 멎었다. 내 시력은 아주 좋았다. 그 남자아이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그 얼굴은 그야말로 이준혁의 복사판이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오뚝한 콧날, 심지어 입술을 앙다물었을 때의 그 고집스러우면서도 약간 더이한 표정까지도 판박이었다. 유전자의 힘은 어떤 거짓말로도 가릴 수 없는 철증이었다. 준혁 씨, 오래 기다렸어? 여자가 웃으며 인사했다.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친밀함과 의존이 묻어났다. 아니, 방금 왔어. 이준혁은 일어서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자의 손에 들린 캔버스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렸다.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리낌 없이 활짝 핀 미소가 피어났다. 아빠, 두 아이가 환호하며 즐거운 작은 새처럼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아빠, 이 단어는 얼음을 깨부수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정확하고 깊숙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잔인하게 휘저었다. 우리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우리는 아이가 결혼의 짐이고 자유의 족쇄이며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는 내 귓가에 우리가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이 같은 영혼의 동반자라고 몇 번이고 기뻐하며 말하지 않았나? 알고 보니 그는 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나와 낳는 아이를 싫어했을 뿐이다. 그는 전통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더 은밀하고 더 파렴치한 전통의 감옥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가 한 손으로 여자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남자아이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스러움과 다정함이 가득했다. 그는 남자아이를 높이 들어올려 아이가 깔깔 웃게 만들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여자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이가 새로 받은 칭찬 스티커를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 그 여자는 옆에 서서 그들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바람에 헝클어진 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해 주었다. 그 모습은 어떤 사진작가라도 꿈꿀 법한 따뜻하고 조화로운 가족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의 법적인 아내는 지금 이 순간 시궁창 속의 관음증 환자처럼 숨어서 엿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 모드로 바꾸고 초점을 최대로 당겨 그 눈부신 장면을 겨냥했다. 렌즈는 안정적이었고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내 손가락 또한 차가웠지만 안정적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기록했다. 마치 실패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물증을 수집하는 것처럼 영상을 다 찍고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돌아설 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촘촘하게 내 등을 깊숙이 찔렀다. 아팠지만 마비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 머리는 전례 없이 맑아졌고 전례 없이 냉혹해졌다. 아무도 없는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의 불빛은 유난히 차갑고 눈부셨다. 이곳의 모든 것은 내 미적 감각에 따라 꾸며졌다. 미니멀한 이탈리아 가구,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한때 나는 이곳이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안식처라고 생각했다. 지금 보니 그것은 내가 5년간의 청춘을 가두었던 정교하게 지어진 거짓말 박물관에 불과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무용했다. 이미 부실 채권으로 선고된 투자에 대해 감사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실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청산하고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며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업무 처리 전용인 군용 등급 암호화 시스템이 탑재된 노트북을 켰다. 스스로를 위해 더블샷 에스프레소를 내렸다. 설탕도 우유도 넣지 않았다. 쓰고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치 불길처럼 내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온기를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오직 단단하고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다. 나 서정인,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 빅사 중 한 곳의 상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가장 깊이 숨겨진 허점, 사기, 그리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다. 내 경력 동안 수많은 상장 기업의 복잡한 장부를 감사했고 몇몇 거물급 기업가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재무 사기를 직접 법정에 세웠다. 오늘 밤 나는 내 결혼을 감사할 것이다. 내 남편 이준혁을. 나는 먼저 내가 직접 설계한 가족 재무관리 시스템에 침투했다. 우리 가족 공유 계좌에 최근 5년간 모든 거래 내역을 불러왔다. 이준혁의 수입은 높았지만 그의 모든 급여 통장과 재테크 계좌는 이 시스템에 연동되어 내가 통합 관리했다. 신뢰와 전문적인 역할 분담이라는 미명 아래 나는 한때 이것을 달콤하게 여기며 현대 부부의 가장 효율적인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저 내 직업 경력 중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느껴질 뿐이다. 나는 수많은 고객의 재무 위험을 막아주었지만 정작 내 옆에 누운 남자의 가장 큰 재무 블랙홀은 꿰뚫어 보지 못했다. 나는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잘하는 법의 학적 회계 감사 기법을 활용하여 모든 지출을 분류하고 표시하고 추적했다. 외식, 쇼핑, 출장, 경조사비, 투자. 수만 개의 데이터가 내 눈앞을 흘러갔고 나는 코드와 공식으로 그것들을 신속하게 해체하고 재구성했다. 곧 비정상적인 데이터 포인트들이 밤하늘의 반딧불처럼 하나둘씩 떠올랐다. 매년 설날 전후로 고급 유아용품점과 개인 산부인과를 향한 몇 건의 고액 결제가 있었다. 그는 이것을 고객 선물, 건강검진 비용 등의 애매한 항목으로 표시해 두었다. 매 분기마다 정확히 2천만 원이라는 고정된 금액이 낯선 여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5년 동안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메모는 항상 생활비라는 간단한 두 글자였다. 지난 5년간 수십 차례의 5성급 호텔 숙박 기록이 있었다. 장소는 서울 시내 및 근교 몇몇 도시에 걸쳐 있었다. 시간은 그의 야근이나 단기 출장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이 호텔들의 청구서는 모두 동일한 회사명,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페이퍼 컴퍼니 앞으로 발행되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맹렬히 움직였다. 한 줄 한 줄의 코드, 하나하나의 공식이 그가 거짓말과 전문 지식으로 엮어놓은 재무 네트워크를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나는 냉혹한 외과 의사처럼 가장 날카로운 메스로 우리 결혼의 종양을 정확하게 해부했다. 그 안에서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뿌리 깊게 얽힌 진실을 보았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날이 밝아올 무렵 새벽빛이 블라인드 틈으로 서재에 스며들었다. 내 컴퓨터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완성되어 있었다. 중심점은 이준혁이었다. 그에게서 세 개의 명확한 가지가 뻗어나갔다. 각 가지는 한 명의 여자, 한 가정, 두 아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총 3명의 여자, 6명의 아이. 그의 자금은 거대한 강줄기처럼 세 개의 은밀한 지류로 나뉘어 그가 바깥에 비밀리에 세운 세 개의 왕국에 끊임없이 흘러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강줄기의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수원지였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고액의 연봉, 내가 정성껏 관리하여 불린 가족 자산이 그가 다른 세 가정을 부양하는 든든한 자본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심지어 우리 공동계좌의 자금 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부 단기 투자를 했고 그 수익은 소리소문 없이 빼돌렸다. 나는 화면에 떠있는 세 여자의 이름과 연관된 주소를 응시하며 입가에 차가운, 자주 섞인 미소를 띄었다. 정말 대단한 판을 짰군. 정말 계산에 능한 프로젝트 매니저야. 나는 휴대폰을 들고 업무상 오랫동안 협력해온 업계 최고의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님, 저 서정인입니다. 밤을 새워 목소리가 조금 잠겼지만 여전히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긴급한 임무가 있습니다. 주소 3개를 드릴 테니
이 세 가구의 모든 사회적 관계, 특히 남자 주인의 직업, 성격, 재무 상태, 그리고 약점을 조사해 주세요. 가장 상세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3배로 드리죠. 전화를 끊고 나는 컵에 담긴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저 마셨다. 감사의 첫 번째 단계, 정보 수집 및 위험 평가가 완료되었다. 다음은 청산 계획 수립 및 실행이다. 김 실장의 효율성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문적으로 편집되고 심층 분석된 암호화된 자료가 내 이메일로 도착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었다. 심지어 목표 인물에 대한 심리 프로파일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내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고 더욱 황당했다. 첫 번째 여자는 내가 공원에서 봤던 김미나, 전업주부. 그녀의 남편 강태식은 작은 IT 회사의 창업자로 자수성가했다. 성격이 불같고 충동적이지만 의리가 있는 전형적인 행동가 타입이었다. 보고서는 강태식이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며 가정에 대한 통제욕이 강하다고 특별히 지적했다. 두 번째 여자는 박소희. 요가 강사로 소셜미디어에서 꽤 유명했다. 그녀의 남편 윤지성은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치밀한 사고와 냉혹한 수완으로 유명하며 경제 분쟁 소송을 전문으로 했다. 김 실장의 프로파일링은 이 인물이 극도로 이성적이고 감정이 메마르며 명예와 이익을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여자는 최유진, 프리랜서 작가로 따뜻한 가족 감성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남편 오상우는 대형 인터넷 회사의 수석 기술 이사였다. 전형적인 공대생 스타일로 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말주변이 없었다. 결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었다. 3명의 남성은 모두 각 분야의 엘리트로 성공한 사업가들이었다. 그들의 가정은 남들이 보기에는 모두 행복하고 원만한 모범적인 가정이었다. 아내는 다정하고 현명하며 자녀는 남매를 두었으니 중산층의 표본이라 할 만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세 개의 푸른 모자가 이토록 가지런히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사이즈로 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이준혁의 욕심과 계산은 다시 한번 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유부녀들만 골라 협력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출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양육 비용과 책임을 완벽하게 전가할 수 있었다. 그는 심지어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을 전혀 책임질 필요도 없었다. 그저 특정 시간에 나타나 관대한 연인이자 자상한 아버지 역할을 하기만 하면 손 안 대고 코를 풀며 그의 변태적인 대를 잇는 제왕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3명의 속고 있는 남편들은 가장 비참한 도구가 되었다. 그의 아이를 키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완벽하고 철옹성 같은 어무막을 제공해야 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값비싼 인체공학 의자에 기대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1대1의 복수는 너무 단순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 그것은 그저 막장 가족 드라마로 변질될 뿐이고 결국 친척들의 설득과 재산 다툼 속에서 그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청산이다. 그가 정교하게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벽돌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리고 최고의 무기는 바로 그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이 3명의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의 분노가 이 거대한 불길을 지필 가장 맹렬한 연료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연료들을 모으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다. 나는 새로 만든 추적 불가능한 번호로 당신 가정의 비밀을 알고 있고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명목으로 강태식, 윤지성, 오상우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 오후 보안 등급이 매우 높은 회원제 클럽의 독립된 다실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나는 이것이 모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윤지성 같은 변호사에게는 그는
이것을 협박으로 오해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내면 가장 깊은 공포를 정확히 찌르는 미끼 하나면 그들이 신고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약속 장소에 나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남자의 자존심과 통제불능에 대한 두려움은 때로는 어떤 증거보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역시나 30분도 채 되지 않아 세 사람 모두 답장을 보냈다. 강태식, 어떤 새끼야. 윤지성, 정시에 가겠습니다. 오상우, 네. 어조는 각기 달랐지만 핵심 정보는 일치했다. 그들은 올 것이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약속한 회원제 클럽에 미리 도착했다. 나는 흔한 카페를 선택하지 않고 이 클럽에서 가장 은밀한 한식당의 별실을 빌렸다. 이곳은 회원의 추천이 필요하고 보안이 철저해서 대화가 도청될 가능성을 최대한 막을 수 있었다. 나는 잘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채 다다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곧 도착할 동맹들을 위해 직접 차를 우렸다. 은은한 차 향기가 내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했다. 강태식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는 키가 크고 우람했으며 거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다시피 했다.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떤 놈이 장난질이야. 어디 있어? 뒤이어 윤지성이 들어왔다. 그는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썼으며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말없이 방의 구조를 훑어보며 감시 장비가 없는지 확인했다. 마지막으로야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심사와 경계로 가득했다. 마지막은 오상우였다. 그는 백팩을 메고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다소 불안해 보였다. 전형적인 개발자의 모습이었다. 들어온 뒤로는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멀뚱히 쳐다보며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제가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태식의 거친 숨소리를 명확하게 압도했다. 나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앉으시죠. 차가 막 우려졌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죠. 저는 서정인 이준혁의 아내입니다. 이준혁? 강태식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에게는 낯선 이름이었다. 윤지성의 안경 너머로는 금빛 섬광이 스쳤다. 그는 분명 핵심 정보를 포착했다. 아내, 그는 말없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가져온 태블릿 PC를 켰다. 무선 미러링을 통해 별실에 있던 LCD TV를 내 발표 화면으로 만들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남편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사진은 이준혁과 김미나, 그리고 그들의 두 아이가 공원에서 다정하게 교감하는 장면이었다. 고화질의 구도는 완벽했고 상업 광고처럼 따뜻했다. 강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주먹은 즉시 꽉 쥐어졌고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졌다. 두 번째 사진은 이준혁이 박소희의 허리를 감싸고 미슐랭 일식당을 나서는 장면이었다. 박소희는 활짝 웃고 있었고 손에는 에르메스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윤지성은 몸을 살짝 뒤로 젖히고 안경을 고쳤었다. 눈빛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워졌다. 세 번째 사진은 이준혁과 최유진이 두 아이를 데리고 롯데월드에 간 모습이었다. 그는 한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화면은 아이돌 드라마처럼 다정했다. 오상우의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나는 가장 결정적인 슬라이드를 띄웠다. 6아이의 고화질 증명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내가 전문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얼굴과 이준혁의 얼굴 주요 특징, 눈썹뼈, 콧날, 입술 모양을 겹쳐 비교한 그림이 있었다. 유사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높았다. 여러분 모두 똑똑한 분들이니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지극히 냉정한 재무 분석 보고를 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 남편과 매우 닮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이준혁이 그 새 여자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었다. 모든 거래의 금액, 시간, 메모가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이 자금 거래는 아마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새 남자의 거칠고 분노를 억누르는 숨소리만 들렸다. 강태식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에 낮은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다. 찻잔이 튀어오르고 찬물이 튀었다. 개자식. 김미나 그년. 내가 그놈들을 찢어 죽일 거야. 윤지성은 그보다 훨씬 냉정했다. 그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는 듯한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서정인 씨, 우리를 부른 목적이 단지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닐 텐데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과 같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법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데 익숙한 그 눈을. 저는 단순한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산을 원합니다. 그가 자신의 사기 행위에 대해 법적, 경제적으로 최고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저는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모든 것을 잃고 영원히 재기할 수 없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릇은 내 어조는 평온했지만 말 속에 담긴 무게와 의심의 여지 없는 도끼는 분노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이 세 남자를 순식간에 냉정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의 심사, 의심의 눈초리에서 복잡한 재평가하는 시선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울며 도움을 청하는 원망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을 쥐고 목표가 명확하며 심지어 자신들보다 더 냉정하고 더 잔인한 복수의 주도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이 자료들은 당신이 위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상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기술자 특유의 의심과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거기에는 4개의 선홍색 대문자가 적혀 있었다. 유전자 검사. 여러분은 과학을 믿으시면 됩니다. 조용히 여러분, 자녀의 샘플과 제 남편의 샘플을 구해 비교해 보세요. 진실은 저절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의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샘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그들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한 글자 한 글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조로 말했다. 우리의 적은 한 사람입니다. 각자 싸우면 그는 여러분 아내의 눈물과 오랜 정을 이용하여 하나씩 격파할 것이고 결국 흐지부지 끝나는 가정불화로 끝날 겁니다. 힘을 합쳐야만 우리는 그와 그 배신자들을 함께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변호사 윤지성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과 결단력을 되찾았다. 좋습니다. 합류하죠. 이 일은 반드시 그와 그 배후의 인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강태식과 오상우는 서로를 쳐다본 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공식적이지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운명의 복수자 연합이 이 순간 차 향기와 살기 속에서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은 윤지성의 사무실, 도심 CBD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이곳에는 최첨단 도청 방지 장비가 있어 어떤 공공장소보다 안전했다. 연합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자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눈이 먼 세 남자와 복수심에 불타는 한 아내가 아니었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 팀이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행동 계획을 각자에게 나눠주었다. 최고의 변호사인 윤지성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법률 고문이 되었다. 그는 사건 전체의 법적 맥락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모든 행동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단순한 혼외정사로는 이준혁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내리기 어렵지만 그가 악의적으로 혼인 재산을 빼돌렸거나 심지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그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임원인 오상우는 우리의 기술 핵심이 되었다. 그는 디지털 영역의 증거 수집을 책임졌다. 그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준혁이 삭제한 인터넷 기록, 이메일, 클라우드 암호화 데이터를 복구하고 심지어 그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완벽하고 반박 불가능한 전자증거 체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태식은 성격은 불같지만 인맥이 넓고 수완이 좋았다. 그는 오프라인 조사를 맡아 이준혁의 직장 및 사교계에서의 어두운 뒷이야기를 수집하기로 했다. 그는 가슴을 치며 3일 안에 이준혁이 회사에서 저지른 부정한 상업경쟁 수법이나 프로젝트 리베이트 수수 증거 같은 추악한 행위를 밝혀내겠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나 서정인,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총지휘관으로서 모든 정보를 총괄하고 최종 행동 계획을 수립하며 전체 작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모두가 냉정을 유지하고 섣불리 행동하여 상대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자의 아내 앞에서는 평소와 같이 행동해야 했다. 우리의 첫 번째 공동 목표는 모든 아이들의 DNA 샘플을 확보하여 반박 불가능한 판결서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연합의 기반이자 최종 전쟁의 불씨를 지필 도화선이었다. 두 번째이자 최종 목표는 가장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찾아 모든 증거를 가장 극적이고 가장 공개적이며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공표하여 이준혁과 그의 모든 정부들에 대한 공개 처형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작전에 청산이라는 코드네임을 붙였다. 이것은 애증이 얽힌 복수극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사기에 대한 엄격하고 냉혹한 청산 작전이었다. 이후 며칠간 우리는 각자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윤지성 일행은 치밀하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칫솔, 마셨던 물컵, 심지어 빠진 전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샘플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다. 나는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이준혁의 샘플을 만에 하나라도 실패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바로 그가 그 우스꽝스러운 출장을 마치고 온몸에 거짓과 피로를 두른 채 돌아오는 날이었다. 일주일 후 이준혁이 돌아왔다.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집문을 열었다. 얼굴에는 적절한 피로감과 나를 본 기쁨이 섞여 있었다. 연기는 흠잡을 데 없었다. 자기야, 나왔어. 그는 두 팔을 벌렸다. 멀리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처럼 나는 그를 맞이하며 포옹했다. 지난 4년 동안의 매번처럼 다정하고 사려 깊게 나는 그의 몸에서 늘 쓰던 시더우드 향 외에 우리 집 것이 아닌 달콤한 여성 향수 냄새가 섞여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맡을 수 있었다. 아마 샤넬 향수였을 것이다. 속이 메스꺼웠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완벽하고 다정한 미소가 있었다. 고생했어. 피곤해 보이네. 내가 목욕물 받아줄게. 나는 그를 위해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주었고 그가 욕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더러운 옷을 세탁하기 위해 가져갔다. 그의 셔츠를 펼치자 갈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카락 한 올이 조용히 떨어졌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것을 주워 깨끗한 티슈에 조심스럽게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나는 세탁실이 아닌 서재로 들어갔다. 내 전문 도구 상자를 열어 멸균 증거 봉투와 핀셋을 꺼냈다. 그가 목욕을 마치고 내가 준비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뒤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TV를 볼 때 나는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은 수증기로 자욱했다. 나는 냉정하게 장갑을 끼고 배수구에서 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그리고 그가 방금 사용한 빗에서도 선명한 모낭이 달린 몇 가닥을 떼어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뒤 나는 심지어 그가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은 속옷도 다른 증거 봉투에 넣었다. 다중 샘플 교차 검증. 이것은 감사인의 기본 소양이다. 샘플은 완벽하게 손에 들어왔다. 밤에 그는 신체적인 친밀함으로 자신의 부재에 대한 죄책감을 메우려는 듯했다. 말 사이사이에는 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심지어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뜬 채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의 체온과 호흡을 무표정하게 느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사랑의 속삭임은 마치 진부하고 새로울 것 없는 삼류 연극 같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대본과 결말을 아는 유일한 관객으로서 그의 서투르면서도 몰입한 연기를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내 몸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만년 빙하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관계가 끝난 후 그는 만족스럽게 금방 잠이 들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순진한 아기 같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냉정하게 샘플의 마지막 수집을 마쳤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거울 속의 텅 빈 눈빛과 창백한 얼굴에 나 자신을 보았다. 처음으로 뼛속까지 스미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더러운 남자와 5년이나 한 침대에서 잤다는 사실에. 나는 수집한 모든 샘플을 종류별로 다른 증거 봉투에 담아 라벨을 붙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고객에게 급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핑계로 직접 이 샘플들을 시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법감정센터에 가져가 가장 비싸고 빠른 특급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준혁은 이 모든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여전히 좋은 남편 역할을 하며 나를 세심하게 챙기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늘어놓았다. 그는 심지어 몰디브 여행 책자를 꺼내 이 일이 끝나면 둘만의 신혼여행 같은 새해를 보내자고 나와 상의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책자에 실린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의 미래에는 내가 없어. 몰디브도 없고, 그리고 내 미래에도 더 이상 당신은 없을 거야. 당신의 다음 여행지는 섬의 낙원이 아니라 법정의 피고인석이야. 3일 후, 평범한 오후, 4개의 누런 봉투에 밀봉된 특급 감정 보고서가 내 통의 사망 선고서처럼 윤지성의 사무실에 있는 값비싼 원목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우리 4사람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도 덮이지 못했다. 윤지성은 정교한 페이퍼 나이프로 우아하고 날렵하게 첫 번째 봉투를 갈랐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꺼냈다. 우리 3사람의 시선은 그 얇은 종이에 집중되었다.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강인히 찍힌 증거가 눈앞에 놓였을 때 그 충격은 여전히 숨 막혔다. 보고서 결론 부분에는 굵은 고딕체로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DNA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이준혁은 제출된 샘플 강태식의 자녀 강지훈, 강지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지지함. 윤지성은 무표정하게 첫 번째 보고서를 내려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투를 차례로 갈랐다. 모든 보고서의 결론은 한결같았다. 6아이, 예외는 없었다. 강태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단단한 벽이 움푹 파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눈가는 붉어졌고 이를 악무는 소리가 들렸다. 오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심하게 떨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물이 눈앞에 서류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가장 냉정했던 윤지성도 안경을 벗고 피곤한 듯 미간을 짚었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고통과 굴욕은 내 눈을 피하지 못했다. 나는 4개의 보고서를 하나씩 챙겨 내가 가져온 서류 가방에 넣었다. 동작은 침착했고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자, 여러분.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맑았고 방 안에 억압되고 폭발할 것 같은 침묵을 깼다. 1단계 증거 확인은 끝났습니다. 이제 2단계 실행에 들어갑니다. 나는 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내가 이틀 밤낮으로 만든 상세한 계획서였다.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그들 앞으로 밀었다. 제목은 굵고 붉은 고딕체로 인쇄되어 있었다. 이준혁 사회적 말살 프로세스 V1. 이 냉혹하고 충격적인 제목의 세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슬픔에 잠겨있던 시선을 거두고 일제히 이 문서로 향했다. 나는 평온하게 내 계획을 설명했다. 이준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도
그 여자들과 아이들도 아닙니다. 바로 그의 체면, 그의 사회적 지위, 그가 제 인맥과 자신의 연기력으로 힘들게 쌓아 올린 엘리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더위하며 가장 주목받는 순간에 그를 발가벗겨야 합니다. 그가 구름 위에서 아무런 완충 장치 없이 가장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이준혁의 회사 내부 통신망 스크린샷과 곧 열릴 연례 시상식의 전자 초대장이 있었다. 그의 회사 내부 정보원에 따르면 이준혁은 작년에 한 중대 프로젝트 덕분에 올해의 최우수 공헌상 수상자로 내정되었습니다. 이 상은 무게가 상당하며 그가 회사 부사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시상식은 전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것이며 모든 회사 고위 임원, 중요 고객, 업계 언론이 참석할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처형 장소는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는 정교한 메스처럼 이준혁의 급소를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세 남자의 복수 심리를 해부했다. 그들은 프로세스 차트를 보았다. 거기에는 각 단계의 행동이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 입장 자격을 얻을지, 어떻게 미리 행사장 기술 장비를 장악할지, 어떻게 언론과 연계하여 여론 효과를 극대화할지, 어떻게 법의 경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지, 그리고 사건이 터진 후 어떻게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여 그의 재산을 보전하고 형사 고발할지까지. 계획은 주도 면밀하고 잔인했으며 모든 고리가 맞물려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강태식의 눈에 타오르던 분노는 점차 흥분과 잔인함에 가까운 빛으로 바뀌었다. 젠장, 이 계획 정말 끝내주네. 내 눈으로 직접 그놈이 죽는 걸 봐야겠어. 윤지성은 다시 안경을 썼다. 렌즈 뒤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전문적인 빛을 발했다. 법적으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경제 문제 폭로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을 통해 제3자 보도를 하게 한다면 대부분의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상우도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나약함과 슬픔이 아닌 최고의 기술 전문가로서의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현장의 재생 시스템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회사 IT 구조는 제 대학 선배가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최고 제어 권한을 얻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다시 타오르는 빛을 보며 나는 이준혁을 철저히 교살할, 그를 위해 정교하게 짜인 천라지망이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알았다. 이제 그물을 거둘 때만 남았다. 이후의 날들, 모든 것은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치 정밀하게 작동하는 스위스 시계처럼. 이준혁의 회사 시상식 초대장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나는 최고의 회계사라는 상류 사회 인맥을 이용하여 중요 잠재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네 사람 모두에게 앞줄 중앙에 귀빈석을 마련했다. 내가 강태식, 윤지성, 오상우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실물 초대장을 건넸을 때 그들은 모두 활은 이미 당겨졌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아내들도 가정의 화목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회사 연례 행사의 강제적인 요구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남편과 함께 현장에 초대될 것이었다. 그들 옆에 앉아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공개적이고 수습 불가능한 악몽으로 변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오상우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단 하룻밤 만에 그는 시스템 정기 점검 기회를 이용하여 시상식의 백스테이지 재생 시스템에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백도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심었다. 때가 되면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계산기로 위장한 앱을 실행하고 특정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즉시 현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을 장악하고 우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재생할 수 있었다. 윤지성은 모든 법률 서류를 준비했다. 쌓아 올리니 반미터는 좋게 되었다.
이혼 소송장 4분의 것 하나, 그들 것, 셋 재산 보전 신청서, 그리고 이준혁의 직무상 횡령, 공금 유용, 상업 뇌물 혐의에 대한 50페이지 분량의 실명 고발 자료까지. 그는 사건이 터지는 즉시 그의 비서가 두 팀으로 나뉘어 법원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동시에 제출하게 할 것이었다. 강태식은 언론 접촉과 여론 조성을 맡았다. 그는 가십성 연예 매체를 찾지 않고 인맥을 통해 깊이 있는 경제계 비리를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공신력 있는 주류 언론사와 직접 접촉했다. 그는 모 스타급 임원의 사생활 문란 및 중대 경제 문제 연루와 같은 애매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단서를 그곳의 에이스 탐사보도 기자에게 흘렸다. 그 기자는 후각이 매우 예민했고 즉시 이 시상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생중계팀을 현장 밖에서 대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증거, 즉 DNA 보고서, 자금 흐름, 사진, 영상, 그리고 오상우와 강태식이 제공한 전자 및 오프라인 증거를 모두 하나의 PPT로 정리했다. 나는 어떤 감정적인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전체 내용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도표, 데이터, 사실 진술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마치 냉혹하고 무자비한 감사 보고서처럼. PPT 제목은 계획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준혁 씨 개인 자산 및 가족 구성에 대한 비공식 감사 보고서. 이것이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이자 가장 무거운 한 방이 될 것이었다. 모두가 정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준혁은 이 모든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다가올 영광과 성공의 거대한 기쁨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는 비싼 돈을 주고 새로운 톰 포드 수트를 맞췄고 매일 내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수상소감을 연습했다. 마치 대통령 취임 연설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의 봄바람처럼 더이한 얼굴을 보며 내 마음에는 증오가 없었다. 오직 중대한 청산 프로젝트를 곧 완수하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청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상식 전날 밤, 이준혁은 뜻밖에도 직접 주방에 들어가 나를 위해 매우 풍성한 촛불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최상급 한우 1++ 등심, 그가 와인셀러에서 꺼내온 우리 결혼기념일에 친구가 선물한 82년산 라피트 로칠드,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하는 유명 파티셰리의 시그니처 케이크까지. 정이나. 그는 우아하게 내게 레드와인을 따라주고 와인잔을 들고 나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눈빛의 사랑은 넘쳐 흐를 것 같았다. 이상의 절반은 당신 거야. 정말로. 당신이 뒤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우리 모든 것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고마워, 여보. 그의 연기는 여느 때처럼 훌륭했다. 눈빛, 말투, 미세한 표정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만큼. 나는 미소 지으며 그와 잔을 부딪혔고 잔 속의 붉은 와인을 단숨에 마셨다. 당신이 받을 만한 거야. 자랑스러워.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잘생기고 성공의 아우라로 가득한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내 평온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도 비쳤다. 지난 5년간의 일들이 빨리 감기한 영화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에게도 달콤한 시절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공동의 꿈과 교감이 있었다. 나도 한때 사랑과 결혼했고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평생을 함께할 영혼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대하고 파렴치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마치 기초가 이미 흰개미에게 갉아먹힌 고층 빌딩처럼. 외관이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도 진실의 폭풍 속에서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내일 내가 당신에게 사준 그 디올 별자리 드레스 꼭 입어줘. 모든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 나 이준혁의 아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다운지. 당신이 행사장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거야. 그는 내게 스테이크를 썰어주며 기대에 찬 어조로 말했다. 응.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우리는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식사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에 잠겨 부사장직에 오른 후의 사업 청사진과 우리의 다음 여행을 계획했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마음속으로는 곧 공개 처형될 우리 결혼을 위해 소리 없는 마지막 고별식을 치르고 있었다. 식사 후 그가 샤워하러 간 사이 나는 27층 발코니에 홀로 섰다. 저녁 바람이 내 긴 머리를 날렸다. 나는 아래의 수많은 자동차 불빛이 만들어낸 찬란한 금빛 강물을 바라보며 마치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일이 지나면 많은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거나 심지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받아야 할 대가였다. 이것은 그가 5년간의 기만과 탐욕으로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었다. 나는 옷방으로 들어가 그가 거금을 들여 맞춰준 그 디올 드레스를 꺼냈다. 드레스에는 수천 개의 자잘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박혀 있어 불빛 아래서 반짝이며 흐르는 은하수처럼 보였다.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나는 그 차갑고 화려한 옷감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다시 걸었다. 그리고 방진 커버를 씌웠다. 내일 나는 그것을 입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화려한 옷이 필요 없다. 검은색 정장은 내가 그를 위해 보내는 장례식 예복이다. 연례 시상식장은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7성급 호텔 연회장에 마련되었다. 화려하게 빛나는 연회장에는 명사들이 모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성공과 샴페인 향이 떠다녔다. 나는 세련되게 재단된 로우컷 블랙 정장 스커트를 입고 귀빈석 첫 줄 중앙에 앉았다. 시야는 최고였다. 내 왼쪽에는 마찬가지로 정장을 차려입은 윤지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 박소희는 그의 팔짱을 낀 채 립스틱을 고치며 이런 행사의 지루함과 위선에 대해 작게 불평하고 있었다. 내 오른쪽에는 강태식과 오상우가 있었다. 그들의 아내 김민아와 최유진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곁에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 명의 여성은 때때로 속삭이며 무대 위 어느 임원의 가십을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인가. 그들은 곧 자신들의 인생 선택에 대해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이준혁은 마지막 수상자로서 주빈석에 앉아 회사의 최고위층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얽히고 설킨 사람들 사이로 내게 잔을 들어 보였다. 봐, 이것이 우리 공동의 영광이야라고 말하는 듯한 자신감 넘치고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는 평온하고 흠잡을 데 없는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내 곁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이 세 명의 남성이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상식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길고 지루했다. 마침내 모두가 조금 지루해질 무렵 진행자가 흥분과 감격에 찬 한 옥타브 높아진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 이제 올해 가장 무게감 있는 상, 최우수 공헌상의 수상자를 가장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케팅부의 리더 이준혁 상무님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순식간에 그에게 집중되어 그를 행사장의 유일하고 신성한 초점으로 만들었다. 그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심호흡을 했다. 얼굴에는 완벽한 겸손함과 감출 수 없는 흥분된 미소가 어렸다. 의기양양하게 무대로 걸어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회사 회장님의 손에서 무한한 영광을 상징하는 순금 크리스털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그는 연단 앞에 섰다. 아래에 앉은 수백 쌍의 부러움과 존경에 찬 눈빛,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 화면 속에서 대박을 외치고 있는 수만 쌍의 눈빛을 마주했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옆자리의 오상우가 테이블보 아래에서 무심한 척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로 위장한 앱을 열고 차분하게 코드를 입력한 뒤 엔터키를 누르는 것을 보았다. 반대편의 윤지성은 행사장 입구에 서 있던 검은 정장에 이어폰을 낀 비서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비서는 즉시 몸을 돌려 빠르게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손에는 경찰에 제출될 모든 자료가 들려 있었다. 강태식은 휴대폰을 꺼내 호텔 커피숍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제부 기자에게 약속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쇼 시작, 기사 송고 준비. 그리고 나는 그저 의자 등받이에 조용히 기댄 채 더 편안한 자세를 잡았다. 마치 영화 시작을 기다리는 평범한 관객처럼 내가 직접 감독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인 이 연례 대작을 감상할 준비를 했다. 존경하는 회장님,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혁의 목소리는 최고급 음향 장비를 통해 맑고 힘차게 자석 같은 매력으로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미소를 띤 채 자신감 있게 이미 수없이 연습하여 완벽하게 외운 수상 소감을 시작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먼저 저에게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준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키워주신 리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팀의 모든 동료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감격에 차서 말했고 아래에서는 예의 바르고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의 시선은 청중을 훑었고 마침내 정확하게 내게 멈췄다. 눈빛에는 녹여낼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애정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제 아내 서정인에게 가장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변함없이 묵묵히 지지해주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돌봐주어 제가 아무 걱정 없이 일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야, 이 영광은 우리 두 사람의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내게 애정 어린 손키스를 날렸다. 생중계의 채팅창은 순식간에 너무 달달해 신선 커플, 남의 사랑에 또 눈물 흘리는 나 같은 댓글로 도배되었다. 아래에 앉아있던 김미나, 박소희, 최유진의 얼굴은 살짝 굳어졌다. 입가에는 질투와 아쉬움이 스쳤지만 금세 완벽하게 감췄다. 바로 그때 이준혁의 등 뒤에 있던 100제곱미터가 넘는 고화질 LED 메인 스크린이 깜빡였다. 원래 회사 로고와 그의 개인 프로필 사진을 반복 재생하던 배경 영상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짙은 남색 배경과 함께 마치 피로 쓴 듯한 거대한 흰색 제목이 나타났다. 이준혁 씨 개인 자산 및 가족 구성에 대한 비공식 감사 보고서. 장내는 술렁였다. 모두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웅성거리는 소리와 놀라는 소리를 냈다. 이준혁도 등 뒤에 이상과 아래의 소란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연설이 중단되자 그의 얼굴에 불쾌감이 스쳤고 의아한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그 글자를 똑똑히 본 순간 그의 얼굴의 미소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마치 영하 50도의 한파에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PPT는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왼쪽에는 그의 고화질 증명사진이 잘생기고 정직해 보였다. 오른쪽에는 6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남자 셋, 여자 셋, 천진난만했다. 사진 아래에는 권위 있는 사법감정센터에서 발급한 DNA 보고서, 스캔본 4개가 있었다. 결정적인 결론 부분은 눈에 띄는 붉은색 상자로 강조되어 확대 표시되었다. 검사 결과, 제출된 샘플 간의 친자 확률은 99.99% 이상임. 결론, 이준혁은 제출된 아동 강지훈, 강지아, 윤지후, 박서연, 오시우, 최아인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지지함. 행사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샴페인 거품이 터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다. 모두가 이 갑작스럽고 정보량이 폭발적인 장면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뇌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어서 3번째 페이지, 거미줄처럼 복잡한 자금 흐름도 지난 5년간 이준혁의 개인 계좌와 그가 비밀리에 통제하던 페이퍼 컴퍼니 계좌가 어떻게 컨설팅 비용, 서비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김미나, 박소희, 최유진 3사람의 계좌로 교묘하게 자금을 이체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몇몇 7자릿수의 거액 자금도 있었는데
오상우가 기술적 수단으로 특별히 표시해 두었다. 자금의 출처는 회사의 한 중요 프로젝트 예비비 계좌로 명확하게 지목되었고 직무상 횡령 혐의, 금액 32억 원이라는 붉고 굵은 글씨가 칼날처럼 화면 중앙에 박혔다. 이준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돼지간색으로 다시 창백하게 변했다. 입술은 격렬하게 떨렸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PPT는 냉혹하게 한 장 한 장 계속 넘어갔다. 네 번째 페이지는 정성껏 고른 세 장의 가족 사진이었다. 이준혁이 각각 그 세 여자와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 공원에서, 레스토랑에서, 롯데월드에서. 모든 사진이 역겨울 정도로 따뜻했다. 아래에 있던 김미나, 박소희, 최유진은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이 대형 스크린에 버젓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야 이것이 단순히 자기 남편의 장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겨냥한 계획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거대한 충격에 막혀 터져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남편, 강태식, 윤지성, 오상우는 동시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혐오와 냉정,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이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자신들의 아내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행사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하객들의 놀라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거대한 통제 불가능한 소음의 파도가 되어 연회장 지붕을 뒤집을 듯했다. 이준혁은 무대 중앙에 외롭게 서 있었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마치 옷이 벗겨진 채 공개 처형당하는 죄수 같았다. 그는 온몸을 격렬하게 떨었고 땀은 비오듯 쏟아져 그의 값비싼 수트를 적셨다. 그의 시선은 멍하니 혼란스러운 사람들 속을 미친 듯이 찾았고 마침내 내 평온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과 허공에서 세차게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음, 광적인 분노, 끝없는 공포,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애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가 직접 만든 이 인간 지옥을 사이에 두고 그를 향해 가볍게 건배했다. 그리고 수많은 렌즈의 주시 아래 잔 속의 황금빛 액체를 단숨에 마셨다. 당신의 영광은 여기까지야. 현장의 혼란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고 더 극적이었다. 강태식이 가장 먼저 폭발했다. 그는 김미나를 향하지 않고 격노한 황소처럼 무대로 직접 돌진했다. 모든 사람의 경악 속에서 이준혁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준혁은 그대로 쓰러졌고 영광을 상징하던 크리스털 트로피도 바닥에 떨어져 반짝이는 유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 이 개새끼야. 오늘 내가 너 죽인다. 강태식의 포효가 행사장을 울렸다. 보안 요원들이 몰려들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윤지성과 오상우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차갑게 자신들의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박소희와 최유진은 잠시 충격에 빠졌다가 히스테릭하게 울며 변명하기 시작했고 김미나는 강태식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무대로 달려가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보호하려 했다. 세 가정의 싸움, 몸싸움, 울음, 난투극이 이 성대한 행사의 가장 추하고 막장인 주인공이 되었다. 회사 고위층은 솥뚜껑처럼 시커멓게 굳은 얼굴로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싸우는 사람들을 강제로 떼어놓고 이미 넋이 나가 피투성이가 된 이준혁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 나는 등 뒤의 아수라장을 무시하고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내 검은색 정장을 바로잡고 유유히 인파를 거슬러 이 수라장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도미노는 파죽지세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준혁이 속한 회사는 매우 엄격한 어조의 긴급 공지를 발표했다. 이사회 직속의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이준혁의 심각한 규율 위반 및 직무상 횡령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미 그를 사법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내가 위임한 변호사는 동시에 법원에 이혼 소송 및 재산 보전 신청을 제출했다. 첨부된 증거는 내가 정리한 PPT의 완전판으로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이준혁이 5년간 모든 호텔 투숙 시간, 장소, 방 번호, 그리고 그 세 여자와의 모든 자금 거래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인터넷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다. 현장 영상은 수많은 버전으로 편집되어 온갖 조롱 섞인 음악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에서 미친 듯이 퍼져나갔다. 이준혁은 전도 유망한 비즈니스 엘리트,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편에서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시간 관리의 달인, 사기꾼, 경제사범으로 전락했다. 그의 개인정보, 가족 배경, 심지어 대학 시절 여자 덕에 성공했다는 추문까지 만능 네티즌들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는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사망했다. 그 세 가정도 해체의 위기에 빠졌다. 강태식은 그날 밤 바로 폭력을 휘둘렀고 김미나와 파출소까지 가는 소동을 벌이며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윤지성은 가장 빠르고 전문적인 수단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소희에게 거액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지난 수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오상우는 말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5년간 공들여 계획된 사기극은 결국 가장 처참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사람이 이 폭풍에 휘말려 정신없이 허둥대고 비참해졌다. 그리고 이 폭풍의 창조자이자 총감독은 마치 냉혹한 구경꾼처럼 평온하게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있었다. 사건이 터진 지 사흘 후 나는 집에서 여유롭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잠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모든 통신 기기와 계좌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가 새 번호를 구해 내게 전화한 것을 보면 꽤나 애를 썼을 것이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마카롱을 계속 맛보았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폭풍을 억누르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준혁의 갈라지고 거의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서정인, 왜 그랬어?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온화함이나 위장된 애정은 더 이상 없었다. 오직 히스테릭한 질문과 야수 같은 분노의 울부짖음만이 남아있었다. 우리 5년간의 부부의 정이 당신 눈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내가 미웠어? 굳이 이렇게 가장 악독한 방식으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만 했어? 나는 마카롱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다. 질리도록 달았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내가 침묵하자 그는 더욱 흥분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언어로 나를 공격했다. 내가 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정신병자라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했다. 욕을 하다 지쳤는지 그의 어조는 갑자기 바뀌어 애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에는 짙은 울음이 섞여 있었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정인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이었어. 정말이야. 당신뿐이야. 그들은 그냥 장난이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뭐든지 다 할게. 그는 횡설수설하며 이미 싸구려가 되어버린 감정과 악어의 눈물로 내 마지막 연민을 되돌리려 했다. 나는 내내 조용히 들었다. 전화기 저편에 그가 격렬한 감정 기복과 절망으로 심하게 기침하며 거의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그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냅킨으로 우아하게 입가를 닫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마치 AI 음성처럼 표준적이고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혁 씨. 나는 그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불렀다. 우리의 결혼이라는 프로젝트는 감사 종료 후 공식적으로 청산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자산은 청산될 것이고
당신의 모든 거짓말은 청산되었으며 당신의 인생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을 마친 뒤 나는 그에게 어떤 대답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그의 이전 모든 연락처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창밖의 햇살이 내 앞에 정교한 도자기 찻잔에 쏟아져 따뜻한 빛을 반사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에 뜬 내가 직접 마침표를 찍은 그 이름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전례 없이 고요해졌다. 석 달 후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나와 이준혁의 이혼 판결이 나왔다. 그의 중대한 과실, 혼인 중 악의적 재산 이전, 그리고 경제 범죄 행위로 인해 법원은 우리 혼인 중의 대부분 공동재산을 내 소유로 판결했다. 그는 직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고 금액이 크며 죄질이 나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는 거짓과 더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그 집을 팔았다. 그의 모든 물건을 값싼 종이 상자 몇 개에 담아 아직도 나에게 전화해서 부도덕하다고 욕하는 시골에 그의 부모님께 보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마치 영혼 깊은 곳까지 대청소를 한 기분이었다. 삶의 모든 쓰레기, 곰팡이, 바이러스를 깨끗이 청소한 것 같았다. 나는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 어떤 친구의 축하 파티도 받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긴 휴가를 주었다. 인기 있고 소란스러운 관광지는 가지 않았다. 대신 혼자 춥고 조용한 아이슬란드로 날아갔다. 나는 스키를 타지도 값비싼 명품점을 구경하지도 않았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레이캬비크에 있는 친환경 신소재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 스타트업을 시찰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창업자가 연구개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전문 채널을 통해 거의 100개의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찾아낸 먼지 속에 묻힌 진주였다. 레이캬비크의 한 호숫가 야외 카페에서 나는 이 회사의 창업자를 만났다. 낡은 스웨터를 입은 열정과 이상으로 가득한 젊은 엔지니어였다. 우리는 오후 내내 이야기했다. 고분자 재료의 화학 구조부터 미래 시장의 상업화 경로까지. 그의 눈에는 기술과 창조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빛이 반짝였다. 그를 보낸 후 나는 혼자 호숫가에 앉아 우아한 백조가 거울처럼 맑은 호수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 멀리 보이는 설산은 석양 아래 성스러운 금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휴대하던 최신형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다. 빈 페이지에서 커서가 조용히 깜빡이며 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차갑고 맑은 북유럽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키보드로 문서의 제목을 입력했다. 인생 2막, 신규 프로젝트 투자 계획서. 햇살이 내 얼굴에 쏟아졌다. 따뜻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과거는 청산이 끝났다. 나의 미래는 바로 내가 직접 그리는 무한히 넓은 새로운 청사진이었다.